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면 여당은 민간 중심의 공급을, 야당은 공공 주도의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셈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강남 일부 아파트는 평당 가격이 2억 원을 넘었고 어떤 매물은 평당 3억 원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한꺼번에 진입하게 되면 공급이 부족한 만큼 가격이 더욱 치솟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72세 김영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고준석 대표님을 모시고 대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 전망과 현재 이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뚝 끊긴 듯한 소강 상태인데 많은 분들이 대선 이후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대선일이 6월 3일이다 보니 사실상 대선 이후부터는 곧바로 하반기 시장으로 접어드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고 대표님은 전반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레 예측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GDP 성장률이 -2%로 낮게 잡힌 상황에서 시장 전체 분위기보다는 수도권 중심, 특히 강남권의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입주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에는 더 심각한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보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제시한 GDP 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사실은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5월 기준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올해 1.75%까지 낮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기준금리가 1.75% 수준까지 낮아진다면 현재 시중대출금리가 34%인 상황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는 곧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수 있다는 뜻이고 실수요자들이 저금리 혜택을 활용해 본격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남 순천에 거주하는 69세 유정순 할머니는 최근 은행 대출 상담을 받았지만 3.6%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부담을 느껴 결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2%대로 떨어진다면 대출 규모도 커지고 부담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많은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문제는 공급입니다. 아무리 대출이 쉬워지고 금리가 내려간다 해도 서울과 수도권처럼 주택 공급이 줄어든 지역에서는 수요가 몰리면 가격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강남권 일부 아파트는 평당 3억 원에 가까운 매물도 등장했고 이는 공급 부족 상황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동시에 시장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예대금리 차이입니다. 예금 금리는 내려가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은행은 0.1%만 내려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생색을 내지만 실제 대출받는 서민 입장에서는 체감이 크지 않습니다. 77세 박정기 어르신은 최근 은행에 방문해 이 정도 금리면 대출을 못 받겠다며 상담만 하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특히 기준금리는 떨어지고 있지만 은행의 대출 금리는 유지되거나 소폭만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구조적인 예대 마진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늘려 경제를 살려야 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도 안정시켜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결국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되고 그 돈은 어디론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조상 그 돈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는 정부의 추경 확장 재정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니어층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정부의 고민이 느껴집니다. 기준금리는 낮추고 유동성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건 막고 싶어 하죠. 그래서 대출 한도를 제한하거나 LTV 규제를 강화하고 조정 대상 지역 확대 같은 조치를 통해 시장 유입을 막으려는 흐름도 관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들은 여전히 전세를 활용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4세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김석호 어르신은 최근 전세로 아파트를 구해보려 했지만 대출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걱정이 커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거의 유일한 정책 금융인데 이를 줄이게 되면 정작 집이 없는 분들은 어디서 살아야 하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가 직접 전세 대출을 대놓고 막지는 않더라도 은행에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맡기는 방식으로 제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서민에게는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당은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주택 공급의 틀을 정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공공 중심의 공급, 특히 소형, 평형 중심의 공급 확대와 신규 신도시 개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있으며 결국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7만 호를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지방 지역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위축되면 서울 수도권의 신규 사업 착공도 줄어들고 이는 다시 공급 축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흐름은 서울 인근 신도시 개발에도 차질을 줄 수 있어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 측에서는 최근 지방에 한 채를 추가로 보유한 경우에 서울 한 채, 부산 한 채를 1주택으로 간주하는 방식의 완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수준의 혜택으로는 지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 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거나 법인과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종부세를 면제해 미분양 아파트를 흡수할 유인을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영희 여사는 지방에 비어있는 아파트가 넘쳐나는데 세금 부담 때문에 아무도 안 사려고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실수요자와 임대 공급자 모두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지방 미분양 해소는 멀기만 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이유 중 하나는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사고 싶어도 규제와 가격 부담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거래가 막히면 자연스럽게 GDP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쏠림 현상은 각 대선 후보들도 인정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발표되고 있는 정책들만으로는 이 현상을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공급을 시작해도 실제 입주는 몇 년 후가 되기 때문에 향후 23년간은 공급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67세 김현주 씨는 새 집은 멀었고 당장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양도세입니다. 세금이 너무 높다 보니 팔면 손해라는 인식이 강한 것입니다. 게다가 종합부동산세까지 올라가면 세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전세월세 가격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거비용은 올라가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시점은 더욱 늦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즉 신규 주택을 짓는 것도 공급이지만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것도 공급입니다. 이 두 가지 축이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설령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주택 가격을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재개발 재건축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서울 동작구에 사는 70세 정문규 어르신은 우리 동네는 재개발 얘기만 10년째인데 주민들끼리 싸우느라 진척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 인허가 문제도 있지만 조합 내 이해관계 충돌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용적률 상향이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도쿄나 뉴욕 같은 대도시는 이미 1000%가 넘는 용적률을 활용해 고밀도 도심 공급을 늘려왔습니다. 반면 서울은 준주거 지역이라 해도 법적으로 500%, 실제로는 조례에 따라 400%로 제한되기 때문에 공급 확대에 제약이 많습니다. 따라서 용적률을 현실적으로 올려 사업성을 높이고 이익이 너무 커질 경우 일정 부분을 공공에 환수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려면 시장과 정부가 상호 협력해 제도적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이 왜 저 사람들만 특혜냐는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공공이 과도하게 개입하면 조합원들은 사업을 포기하게 되고 공급은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합리적인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지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주택 공급에 있어 공공의 역할은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안에 도서관이나 보건소, 공공 커뮤니티 공간 같은 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충분히 공공기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도 이 정도 시설이 생긴다면 용적률을 조금 더 높여도 되겠네라고 납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도심 내 일부 지역에서는 용적률을 높이되 일부 부지를 주민들과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조성하자는 방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정책을 돌아보면 1기 신도시처럼 성공 사례가 뚜렷한 반면 2기부터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2기 신도시 중 양주옥정 같은 지역은 많은 분들이 이름조차 생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3기 신도시는 언제 입주가 될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4기 신도시 논의가 나오고 있으니 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강원 원주시에 거주하는 71세 이영복 어르신은 어디를 새로 짓는다고 해도 입주까지 몇 년이나 걸릴 텐데 지금 당장 살 집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특히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평당 2억 원을 넘었고 매물은 3억 원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공급 부족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그렇다고 공공이 무한정 자금을 투입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자원으로 실효성 있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용적률을 현실적으로 상향하고 민간과 공공이 이익을 나누는 구조를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을 높여주되 그 이익의 일부는 지역 공공시설 조성에 사용한다는 방식은 실제로 뉴욕, 도쿄 등 선진 도시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66세 김윤정 씨는 신도시보다 도심을 제대로 정비해서 병원이나 대형마트, 대중교통까지 잘 갖춰진 곳에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니어층은 외곽 확장보다 도심의 고밀도 개발을 더 선호합니다. 실제로 도심은 이미 기반 인프라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실속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남습니다. 공공이 일정 이상 개입하면 정작 조합원들이 사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용적률은 높여줄게요라고 해도 공공이 너무 많은 지분을 가져가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갈등 구조가 반복되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은 말만 무성하고 실제로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